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고려병원 간센터에서 진료하고 있는 유영재입니다. 우리 병원 간센터에서는 다양한 근만성 간질환, 간경변증, 그리고 간암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알코올 간질환 관련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한번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었는데, 감사하게도 운영진께서 간질환 관련해서 시리즈로 다음 주제로 한 4회에 걸쳐서 강의를 맡겨주셨습니다. 덕분에 주요 간질환에 대해서 구독자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간 건강의 유지 상식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질환에 대한 일종의 총론에 해당이 되겠고, 뒤에 이어지는 세 번의 강의는 조금 더 강론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간의 역할에 대해서 일반인들에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사실은 해독 기능입니다. 술이라든가 약물에 대한 해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간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아주 극히 일부고요. 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대사작용입니다. 대사라는 거는 쉽게 이해하시면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필요한 물질을 합성화해서 면역작용이나 소화기능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장기가 되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더불어 약물이나 술, 독성 물질을 해독하고 배출을 돕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망가지게 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그다음에는 알고 계신 것처럼 약물이나 술에 대한 해독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취약해질 수가 있고요. 면역 기능도 저하될 수가 있고, 소화 기능도 저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은 예비 능력이 굉장히 큰 장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노화가 진행을 해도 만성적인 간 질환이 있지 않는 한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간은 이제 충분히 자기 기능을 다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간 이식을 할 때 공여자 같은 경우는 본인 간의 절반 정도를 절제를 해서 제공을 하게 되는데, 공여를 하고 나서도 공여자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간 기능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꿔 말하면 대부분의 간질환 환자들이 간 기능이 현격히 저하될 때까지는, 심지어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는 특별한 증상을 못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알다시피 굉장히 잘 알려진 것처럼 침묵의 장기라고도 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혈압검사라든가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간질환을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이거 건강검진표를 많이들 받아보셨을 겁니다. 일반적인 국가검진에서 저희가 검진을 하면 이런 결과표가 나오는데, 아래 보이는 AST나 ALT, GGT 같은 수치가 표시되어 있고, 이 수치들이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 있게 되면 간질환이 의심되니 전문의와 상의를 하라고 권고를 받으시게 됩니다. 간 수치가 상승이 되면 저희가 일단 이게 급성인지 만성 간염인지를 일단 살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6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간 기능 이상을 만성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급성 간염에는 이제 어떤 질환들이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 폭음으로 인한 급성 알코올성 간염, 그리고 의약품이나 한약이나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에 의해서 발생하는 약인성 내지는 독성 간염이 해당이 되겠고요. 이제 먼저 급성 바이러스 간염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급성 바이러스 간염은 대부분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오시게 됩니다. 피로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식사를 잘 못 드시고 울렁거리거나 토하시거나 설사, 발열, 사실 굉장히 좀 모호한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초기에는 독감이나 장염으로 오인이 돼서 상당히 좀 진행이 된 다음에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급성기 증상이 꽤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병원으로 오시게 되고요. 이 A형, B형, C형, E형 간염 바이러스들이 모두 급성 간염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A형과 E형 간염 바이러스는 급성 간염을 일으키지만 만성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후가 굉장히 좋고 힘들기는 하지만 수준의 이제 정상 간 기능을 회복을 합니다. 두 바이러스는 한 번 걸리고 나면 자연적으로 면역을 획득을 해서 재감염의 우려가 없습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B형 간염, C형 간염은 급성 간염을 일으킬 수 있고, 이 중에서 상당수가 만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추적 관찰이 필요하고, A형과 E형 간염 같은 경우는 특별한 치료제는 없어서, 그리고 하지만 그에 비해서 예후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만성화하지도 않고, 그래서 추가적인 직접적인 치료는 필요하지 않고 환자의 증상에 맞춰서 대증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만성화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후에 치료를 계속적으로 보면서 좀 추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급성 알코올성 간염입니다. 대부분 환자를 문진해 보면 수일에서 수주에 걸쳐서 포금을 한 다음에 황달이나 오심, 구토, 피로감 등을 호소하면서 내원을 하게 되고요. 아주 심한 경우는 몸이 붓고 복수도 차고 의식이 떨어져서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응급실에 실려서 오시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아주 심한 경우로 저희가 중증 알코올성 간염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런 환자들 분들은 이제 모든 급성 간염 중에서도 가장 예후가 안 좋은 편에 속하게 됩니다. 당연히 치료는 금주를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아주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중증의 질환에서는 약물 치료, 특히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좀 고용량으로 써서 염증을 조절해서 호전을 좀 기다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해도 간부전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간을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이런 환자들은 잘 회복이 되더라도 대부분 증상이 호전되면 다시 재음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주 치료 관련해서 정신건강학과하고 진료를 꼭 반드시 보도록 저희가 연계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죠. 다음은 독성 약인성 간염입니다. 이제 약이나 식품 복용하고 나서 황달, 피로감, 식욕 저하 등이 발생을 하면서 병원에 오시게 되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것은 간에서 대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약품이든 식품이든 그게 뭐 생약이든 한약이든 모두 독성 간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원인 물질을 감별해서 중단하고 경과를 관찰하는 건데, 그 중에는 일부에서는 좀 심한 경우에 이제 간부전으로 진행을 해서 간을 이식해야 될 정도로 간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발 빈도는 호발 빈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 뭐 한약, 건강식품, 민간요법 이렇게 해서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좀 더 보기 좋게 제가 그래프로 만들어 드리면 제일 높은 빈도는 한약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뭐 처방 내지는 비처방 의약품들이 그 다음 순서고, 건강기능식품이나 민간요법들이 그 다음 순서로 간독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순서를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약제, 뭐 한약이든 의약품이든 기능식품이든 민간요법이든 모두 간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약을 복용을 하셔야겠지만, 대부분 이제 우리가 뭐 한약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이나 민간요법 같은 경우 어떤 특정 진단된 질환에 대해서 약을 쓰는 경우보다 약간 비특이적인 증상에 대해서 뭐 피로감이라든가 기운이 없다든가 이런 경우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의 원인은 사실은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보다는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좋지 않은 습관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수면 부족이라든가 과로, 운동 부족, 과식, 뭐 불균형한 식사나 비만 같은 것들이 그런 우리가 느끼는 그런 증상들의 원인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약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해서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고요. 제가 진료 중에도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몸에 좀 간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좀 추천해달라고 하시는데, 사실 전 아무것도 먹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추천을 안 드리고, 그래서 약이란 거 제가 한마디로 그냥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이제 급성 간염 질환들은 증상이 굉장히 저명하기 때문에 대부분 응급실로 내원을 하시거나 동네 병원에서 보시고, 이제 중증인 경우는 저희 이제 대학병원으로 보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급성 질환들은 저희가 진단을 놓치거나 환자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을 저희가 놓칠 일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이제 진짜 문제는 이제 만성 간염이죠. 만성 간염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만성적으로 염증을 일으켜서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진단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간 질환은 아주 급성기가 아니면 대부분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시기를 그냥 놓치고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질환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성 간염의 대표적인 원인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뭐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비형 간염, C형 간염이라든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간질환, 그리고 비만이나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사 이상 지방 간질환이 있는데,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ABC 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코올 A, 비형 간염, C형 간염, 그리고 살이 쪄서 생기는 지방간, 이 만성 간염이 아주 대표적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예외적인 것들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일반인들이 그 외의 것까지 사실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도의 질환이 거의 대부분 한 90% 이상의 만성 간염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 질환들만이라도 잘 챙기시면 그래도 뭐 놓치지 않고 건강을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만성 간염은 간암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국내 데이터를 보시면 B형 간염, C형 간염에 의한 간암이 발생하는 빈도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 알코올과 뭐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기타 질환들이 이렇게 분포를 하는데, 눈여겨 보실 거는 이게 해가 갈수록 바이러스성 간염에 의한 간암은 빈도가 점점 줄고 있고, 아직도 많긴 하지만 뭐 술이라든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든가 다른 이제 기타 질환들에 의한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데이터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바이러스성 질환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건 사실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의한 간암이라든가 간경변증이 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여러 질환들은 뭐 꼭 간암뿐만 아니고 간경화에 대해서도 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는 간경변증에서도 저희가 관찰을 하고 있죠.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만성간염은 B형 간염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만성간염이고 여전히 간암의 1위 원인이고 간경변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저희가 90% 이상 임신이나 출산 중에 목의 간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저희 수직 감염으로 전파가 되게 되고요. 그 외에는 성인에서는 성적 접촉이나 혈액수혈, 주사 바늘 같은 방식으로 수평적으로 성인 간에 수평적으로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 수직 감염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이렇고 조금 특이하게 보셔야 될 점은 저희가 그 임신 중에 내지는 출산 중에 아기한테 전달이 되는 경우는 특별한 예방 접종이나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거의 90% 이상에서 만성화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정상적인 면역을 갖고 있는 성인에서는 실제로 내가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아도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을 때 내 정상 면역으로 이겨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한 5% 정도에서만 만성화를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바이러스가 몸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 만성적으로 오랜 시간 염증을 일으키면서 뭐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특정한 시간이 지나면 간경변증으로 진행을 하고 간경변증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간암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방은 아주 효과적인 예방 접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에 뭐 집에서 애를 낳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병원에서 출산을 하죠. 그래서 예방 접종은 아이가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다 하게 돼 있고요. 산모가 이제 B형 간염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저희가 예방 접종을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면역 글로불린 주사를 아기한테 맞춰서 대부분의 수직 감염은 저희가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산모가 B형 간염이 굉장히 바이러스가 높게 검출이 되는 경우에서는 항바이러스제를 복용을 하도록 해서 감염을 조금 더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활동성 간염이 있는 경우에 성인에서 항바이러스제를 저희가 복용을 하도록 하고요. 이를 통해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를 하게 되면 염증 반응도 떨어지고 결과적으로는 간경변증으로 진행하는 확률을 낮춰주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간암으로 진행도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B형 간염의 예방 접종이 도입된 지가 거의 지금 한 40년이 넘어가는데 눈에 아주 현격하게 B형 간염 항원 양성률은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시면 이건 2021년도 데이터이긴 한데 20대 이하에서는 표면 항원 양성률이 한 1% 미만이니까 굉장히 떨어졌죠. 예전에 저희 뭐 부모님 세대는 한 10% 이상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던 거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B형 간염이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빈도가 굉장히 낮아져 있긴 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항바이러스제라는 거는 바이러스를 기본적으로 이제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제인데 이제 이런 약도 나온 지가 대략 30년 정도가 됐고요. 항바이러스제는 계속적으로 조금씩 향상이 돼서 지금의 우리가 쓰고 있는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되고 나서부터는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됐을 때 간암 발생도 현격하게 감소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오랜 기간 약을 썼더니 위에 보이시는 게 약을 안 먹는 군하고 아래 보이는 약을 쓰는 군하고 간암 발생 빈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약을 오래 드셔도 퍼센티지가 제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간경변증이 있을 수도 있고 간경변증이 없더라도 B형 간염이 잘 조절되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고위험군 가족력이 좀 있다거나 그런 분들에서는 간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약을 드시더라도 추적 관찰을 하시고 간암에 대한 스크리닝 검사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적어도 간암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간암 고위험군에 대해서 나라에서 6개월마다 간 초음파와 간암 수치를 이제 저희가 계속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40세 이상의 비형간염, C형간염 환자들이 이에 해당이 되고 간경변증 환자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1년에 2번 정도는 초음파로 혹시 간암이 생기지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무료고요. 이거 안 하면 굉장히 손해겠죠. 그래서 반드시 꼭 받으시도록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C형간염입니다. C형간염은 B형간염과 마찬가지로 혈행성 감염을 합니다. 피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 뭐 먹는 거나 이런 걸로 전파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뭐 요즘에 사실 수혈 같은 경우는 혈액원에서 다 뭐 C형간염, B형간염, 뭐 HIV 이런 그 감염성 질환들에 대해서는 다 걸러서 저희가 수혈을 하기 때문에 뭐 C형간염을 저희가 수혈을 통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몸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 외에는 보시는 것처럼 주사기를 좀 공동으로 사용한다거나 뭐 피어싱을 한다거나 뭐 문신을 한다거나 이럴 때 오염된 도구를 사용하면 이렇게 옮길 수가 있는데 사실 주사기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이제 이거는 주로 이제 마약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마약을 쓰는 사람들이 주사기를 많이 돌렸으면서 HIV나 같이 HCV가 같이 C형간염이 같이 이렇게 전파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역시나 C형간염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만성화를 잘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대부분 만성적으로 가게 되고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C형간염은 아직은 백신이 없습니다. C형간염은 바이러스 자체가 특징이 굉장히 그 유전적 변이가 심해서 한번 걸리더라도 치료를 해도 재감염의 위험이 있고요. 효과적인 백신을 아직까지는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파 경로가 좀 명확하죠. 혈행성으로 오기 때문에 뭐 이런 비위생적 시술이라든가 뭐 소독 안 된 기구를 사용하는 것들만 피하셔도 사실 일상적인 접촉에서 C형간염이 몸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뭐 혈행성 감염이기 때문에 뭐 성관계를 통해서도 옮을 수는 있지만 사실 뭐 피임만 잘 하셔도 그 위험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가 이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예전에는 뭐 치료를 해도 절반 이하의 완치율을 보였었는데 비형간염은 아직은 완치제가 없는 반면에 C형간염은 이제 완치제가 나온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래서 뭐 8주에서 10주 정도 단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를 완전히 몸에서 제거를 할 수가 있고 완치가 거의 한 98에서 99% 정도에서 저희가 완치를 노릴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C형간염은 저희가 위생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상체 보유율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라서 2025년도부터 국가에서 C형간염 검사를 56세가 되는 해에 한 번 검사를 해서 스크리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형간염 항체 검사를 해서 C형간염체가 양성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C형간염에 대한 확진 검사를 해서 실제로 바이러스가 몸에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약물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좋아졌습니다. 처음에 뭐 인터페론 치료를 하면서 조금씩 그 완치율이 올라가다가 지금 현재 저희가 경구 약제로 한 8주에서 12주 정도 치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범유전자형 항바이러스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환자에서 98%, 99% 이 정도의 확률로 완치를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비형간염과 마찬가지로 C형간염은 완치가 되고 나면 간암의 발생 빈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한 사망의 빈도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역시나 위험도가 제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C형간염 환자들도 완치가 되고 난 이후에도 정기적인 스크리닝 검사가 필요합니다.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암검진 사업에서 C형간염 환자도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평생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와 간암 수치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역시나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하시면 사실 굉장히 손해죠. 사실 이거 무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저희가 보험료 내신 걸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꼭 챙겨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 이제 알코올성 간질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시면서도 또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위험 음주를 하는 경우에 알코올성 간질환이 발생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가장 쉽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자 기준 일주일에 소주 2병 이상, 남자 기준으로는 일주일에 소주 한 3병 이상을 드시게 되면
저희가 알코올성 간 질환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음주 습관이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알코올성 간 질환은 자연경과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습관성 음주를 하시는 분들의 거의 한 80-90% 정도에서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 일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팍포금을 해서 단기간에 급성 간염으로 진행을 해서 오시게 되거나, 아니면 천천히 진행을 해서 간이 조금씩 굳어가는 섬유화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간이 이제 그 구조가 변형이 되는 간경변증으로 진행을 하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간암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각각의 퍼센티지를 보시면 계속 전체에서는 수가 줄기 때문에 많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습관성 음주를 하시는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체 모수가 크면 결과적으로 질환으로 이행하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성 간 질환으로 인해서 간경변증이나 간암 같은 악성 질환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은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가 알코올 사용 장애를 동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독이나 알코올 섭취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 해당이 되고, 저희가 이거를 정신과적 질환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아주 부정적인 감정 상태로 특징지어지는 만성 재발성 뇌질환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간질환 치료의 목적은 첫째는 이제 중증 간질환으로의 진행을 막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간질환이란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의 알코올성 간염이라든가 간경변증이나 이로 인한 간암을 포함하는 개념이 되고요. 간질환으로 인해서 생명의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일단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증 알코올성 간염은 간부전으로 진행해서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질환이고요. 간경변증이 있는 환자에서는 식도 정맥류의 출혈이라든가 복수나 혼수와 같은 아주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 전에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수가 차거나, 여기 보이시는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식도 안에 이제 혈관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원래는 식도에 이렇게 혈관이 나와 있지 않은데 간 기능이 굉장히 나빠지시는 분들은 저렇게 식도에 혈관이 아주 굵게 이제 도드라지면서 거기서 출혈이 생기는 식도 정맥류 출혈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굉장히 치명률이 높죠. 이제 두 번째로는 정신질환적인 측면에서 경도의 알코올 상용 장애 환자가 완전히 술에 대한 조정력을 상실하게 되는 중독의 단계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술은 끊으셔야 되고요. 약물적인 치료를 통해서 정신과적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를 같이 동반을 해서 금주를 좀 더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영양 공급에 대해서도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영양 공급 자체는 본인의 전신적인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금주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영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길지만 심한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 같은 경우는 술만 드시고 식사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술은 칼로리는 있지만 영양은 우리가 필수적인 영양소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영양이 부족한 상태인 분들이 많고, 이로 인해서 2차적인 인지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전신적인 근손실이라든가 굉장히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식사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대부분 환자분들이 식사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식사를 하면 배가 부르기 때문에 술을 잘 안 드시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안 하고 일부러 술을 마시려고 음식을 잘 안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드시도록 하는 게 금주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좀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입니다. 이 질환도 제가 다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강의를 드릴 예정이라서 오늘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대부분 본인이 이렇게 날씬하고 좋은 체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사실 이제 지방간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는 저도 조금 의도적으로 살을 좀 빼고 오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사 이상 등의 대사 이상으로 인해서 간에 지방이 침착되는 건데,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살이 쪄서 간에 지방이 침착이 되는 질환입니다. 조직학적으로 보면 맨 위에 보시는 그림이 정상 간의 이제 조직 검사인데요. 아주 촘촘하고 쉽게 말하면 색깔이 아주 균일하죠. 근데 거기 이제 지방이 조금씩 차게 되면 하얀 지방 세포들이 끼기 시작을 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선 변성이라는 게 이제 발생을 하면서 간의 섬유화가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인 간의 조직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간경변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알코올성 간질환과 조금 유사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비만 환자가 전체 인구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만 지방간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그게 전체 인구의 거의 한 30%에서 한 40% 정도까지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일부가 또 지방간염을 거치고 그 중에 또 일부가 지방간으로 인한 간이형변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퍼센티지는 계속 낮아지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모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간으로 인한 간이형변주나 간암이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이 앞으로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기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치료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식이요법이라는 거는 뭐 복잡하게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뭘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이런 건 사실은 중요하지는 않고 결국은 칼로리를 조금 줄여 먹는데 골고루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식을 좀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음은 운동요법이죠. 운동은 뭐든 다 좋습니다만 대부분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살 빼라고 얘기를 하면 많이 걷겠다 이 정도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실 건 앞에 나오는 이런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은 아닐 거고 약물 치료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다음 강의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지방간 치료제라고 한다면 세마글루타이드, GLP-1 아고니스트라고 하는 세마글루타이드, 듀오 아고니스트인 톨제파타이드, 그다음에 지방간 자체를 줄여주는 레메스토름이라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는 세마글루타이드는 성분명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알고 계시는 오젬픽이나 위고비 같은 약물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터제바타이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국내에도 들어온 마운저라 같은 약이 되겠습니다. 이런 약들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식욕을 굉장히 뇌에 작용을 해서 억제를 하게 되고 실제로 소화 기능 자체를 좀 떨궈서 우리가 복부의 포만감을 좀 오래 느끼도록, 그러니까 위에서 음식이 지나가는 속도를 좀 느리게 하면 당연히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차다고 느끼기 때문에 식욕을 좀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작용으로 인해서 체중을 줄이게 되고 체중을 줄이는 효과가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지방간을 호전시키는 그런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그 맨 아래에 있는 레메스티룸 같은 경우는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이게 지방간 자체를 타겟으로 하는 약으로는 최초로 FDA 승인을 받은 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은 체중 효과, 그 줄이는 효과 없이도 지방간과 지방간염을 줄여서 섬유화를 호전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는 약이라서 앞으로는 아마 두 가지 약을 같이 이렇게 체중을 줄여주는 약과 지방간 자체를 호전시키는 약을 같이 쓰게 되지 않을까 기대라고 있고 이런 계열의 약들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신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향후에는 뭐 훨씬 많은 약들이 지금보다 좀 더 가격이 싸게 제공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체중을 줄일 때 아주 일반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체중을 천천히 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한 달에만 5, 6kg 이렇게 빼는 게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본인 체중의 대략 한 6에서 7% 정도를 1년에 걸쳐서 천천히 빼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게 다 되진 않지만 뭐 그래도 빨리 빼더라도 빼는 게 안 빼는 것보다는 당연히 좋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거는 체중을 빼는 게 그 근육량을 증가를 시키는 건 아니죠. 체중이 빠졌다고 해서 몸이 무조건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아주 증증의 간질환이 심하고 그 외에도 뭐 심장 기능도 안 좋고 다른 뭐 당뇨나 고지혈증도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서는 어찌됐든 체중을 빨리 빼는 게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을 빼려는 게 그냥 뭐 말라 보이고 날씬해 보이려고 빼는 게 아니라 결국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살을 빼는 거기 때문에 체중을 감량을 하면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그런 단기적으로 약을 써서 체중을 줄이시는 경우에 근손실도 좀 많이 온다라는 이런 보고들도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식이나 운동요법을 당연히 좀 동반을 같이 하시면서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진료실에서 처음부터 뭐 지방간이 있다고 해서 약물 치료를 권해드리지는 않고 일단은 본인 노력을 한번 체중을 좀 줄여보고 생활 습관을 조금씩 개선시키면서 뭐 그래도 안 되면 약물 치료를 동반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조금 아주 타이트한 계획을 세워오시기를 제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운동을 같이 하면서 초반에 약을 좀 써서 체중을 줄이면 운동을 하기 좀 더 용이한 몸이 되니까 그 다음에 운동을 추가로 하고 음식도 그거를 좀 도움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식단 조절을 굉장히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천천히 내가 식욕 조절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좀 계획적으로 좀 짜서 오시면 그럴 때 약을 조금씩 도와주는 형식으로 저희가 처방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같은 바이러스성 간염은 효과적인 치료가 있기 때문에 약만 잘 드시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의랑 상의해서 치료를 쭉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좀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약을 잘 드시다가 특히 B형 간염 같은 경우에 자유로 증단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아졌다고 얘기 듣고 나서 뭐 치료를 받지 않고 쭉 지내시다가 수년 지난 다음에 간이형변증이 굉장히 심해지셔서 오시거나 간암이 굉장히 이제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오셔서 사실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꽤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요즘에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의 치료는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에 꼭 진료를 꾸준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술은 적당히 드셔야 됩니다. 술은 적당히가 얼마인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음주가 소주 뭐 일주일에 남자 같은 경우 소주 3병 이상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적당히가 얼마인지 사실 본인이 다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알면서 드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은 지방간에 대해서 저희가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을 하시고 거기에 필요시에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환자분이 하셔야 되는 부분은 결국은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이죠. 그 다음에 약물을 치료를 할지 말지는 의사와 좀 상의하에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비용도 만만치 않거니와 사실 약물 치료를 쭉 하시다가 뭐 예를 들면 뭐 부작용이 심해서 약을 더 못 맞게 되거나 그럴 때 요요 현상이 굉장히 극심하게 오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체중을 줄인다는 건 아주 길게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고 운동도 당연히 같이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약은 어떠한 약이든 꼭 필요한 약을 처방을 받아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이야말로 정말 과유불급이란 말이 딱 맞는 그런 질환이 되겠고, 그래서 항상 건강을 지키시는 방법이 사실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사실 간 질환이라는 게 B형 간염,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릴 때 이미 알고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되고, 술도 적당히 드시면 되고, 살도 너무 안 찌게 유지하시면 되고, 약은 적당히 꼭 필요한 것만 드시면 되는데 대부분 뭔가 나쁜 거를 안 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뭔가 특별히 좋은 뭐 나만의 비방을 찾아내시는 건 사실은 큰 도움은 안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아주 그냥 기본기를 좀 하시는 게 몸을 지키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그 질문을 제가 조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곰돌이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리박트 아시트 같은 약이 고령이나 관경화인 분들께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는가요? C형 간염이 국가검진에 새로 포함된 이유가 있나요? 거의 없어졌다고 들어서요. 일단은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고령에서 이 자체가 도움이 된다 이거는 뭐 저는 사실 이렇게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사실 뭐 잘 드시는 게 훨씬 좋죠 고령에서. 간경화가 있으신 분들에서 일부에서 도움이 됩니다. 리박트나 아시트 같은 경우는 복수가 좀 차시거나 간성 혼수가 올 정도로 좀 많이 진행된 간경변증 환자에서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고요. 이게 간 기능이 정상적인 경우에서도 아주 도움이 된다라는 결과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사실 저희가 처방을 해서 드리게 되는데 이 약이 생각보다 드시는 게 이렇게 편하지는 않으실 거라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무슨 다른 건강의 이유로 드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그냥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런 것들이 결국은 대부분 아미노산 제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제제라서 그걸 드시는 것보다는 그냥 음식으로 잘 드시는 게 훨씬 좋고요. C형 간염이 국가검진에 포함된 거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대한간학회에서 열심히 정부와 이제 저희가 협의하에 추진을 했던 사업이었고요. 국가검진에 새로 포함된 이유는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내비두면은 간경변증으로 가고 간암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주 보실 필요도 없고 평생에 한 번 정도만 스크리닝을 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치료를 놓치는 환자를 최대한 줄여보겠다라는 목적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없어졌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뭐 한 1% 내외 정도가
그보다 조금 적을 수도 있고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전 국민 대상으로 스크린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체 인구에서 실제로 시험관념이 얼마가 있는지는 실제 이 국가 검진을 해봐야 좀 더 정밀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평소처럼 그대로님 질문 주셨고요. 아버지께서 간암 수술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까지 다 마치셨는데 입맛이 전혀 없다고 하셨고 식사량도 많고 소화도 잘 되셨는데 좀 반면가락들이 바로 젓가락을 놓으신다. 간암에 좋은 음식은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골고루 잘 드셔야 됩니다. 아마도 간암 수술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하셨다라는 거는 정말 간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간암은 수술을 하고 저희가 추가로 항암 치료를 하는 암은 아니고요. 간암이 진짜 간암인지 제가 조금 명확하진 않은데 뭐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암이 되더라도 간암에 좋은 음식 이런 건 없죠. 그러니까 적당한 단백질도 드셔야 되고 탄수화물도 적당히는 드셔야 되고 지방도 너무 안 드실 이유는 없고요. 골고루 잘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암 환자분들이 식사량이 줄고 하면서 근손실이 오고 결국은 그게 전신적인 컨디션을 많이 저하시키기 때문에 특별히 좋은 음식을 드시는 건 저는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항암 치료를 하시거나 간암으로 뭐 수술을 하시거나 색전술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꼭 퇴원하실 때 뭘 먹으면 되냐 여쭤보시면 누가 좋다더라 하는 것만 피하시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게 오히려 문제가 되지 뭐 이렇게 좋은 거를 찾아 드시는 게 생각보다 도움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안 좋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것들은 대부분 드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 좀 피하셔야 되는 거는 아마 간에 대해서 진료를 보고 계시면 담당 선생님께서 꼭 말씀을 주시겠지만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일단은 날거 드시는 건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회 같은 경우는 안 드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무 생각 없이 님께서 질문 주셨고 간 디스토마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는 근래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고요. 대개는 이제 디스토마 같은 경우는 뭐 피검사에서 보이는 경우는 잘 없고 대부분 영상 검사에서 우연히 그런 기생충으로 의심되는 염증 소견 같은 게 영상에서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의심이 되면 기생충 관련한 이제 검사들을 추가로 해서 뭐 있는 경우면 그런 그 기생충 약을 먹이기는 하는데 사실 요즘에는 간디스토마는 거의 보기가 힘들어졌죠. 꼭 간디스토마뿐만 아니더라도 우리나라가 위생이 좋아지고 이 영양이 좋아지고 이러면서 사실은 모든 기생충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수치 초기 감염 단계에서 간 수치 이상 대부분 증상이 없으시니까요. 아마도 간 수치 오르신 게 간디스토마 때문일 가능성은 별로 높지는 않으실 거고요. 건강검진에서 그런 소견이 보이셨으면 간 초음파를 확인하시고 혹시 거기서 뭐 이상이 있으시면 추가로 CT나 이런 걸 찍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젤님께서 질문을 주셨고 6개월 전부터 고지혈증 약을 드셨고요. 고지혈증 약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타틴 계열의 약들이 일부에서는 간 수치를 좀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시는 것만큼 아주 빈도가 높지는 않은데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에서 이런 이제 간에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근데 요 수치만 갖고 저희가 이렇게 딱 단정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사이에 뭐 체중이 조금 늘으셨을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도 수치가 약간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약인성 간염이라고 의심이 된다면 해당 약을 좀 중단을 해보는 게 사실은 도움이 됩니다. 중단을 했더니 수치가 정상이 되고
그러고선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봤더니 간 수치가 다시 오른다 그러면은 이게 정말 원인일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고지혈증 약이라는 게 당장 안 먹으면 큰일이 나는 약은 아니니까 처방 받으신 병원에 가셔서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약을 뭐 중단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간은 운동만이 해결 방법. 소소시시소님이 주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지방간이 원인이 크게는 저희가 두 가지로 나뉘죠. 술 때문에 생기는 지방간이 있고 살이 쪄서 생기는 지방간이 있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뭐 두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 지방간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꼭 뭐 술 때문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 술 드시는 분들이 운동도 적게 할 가능성이 높고, 뭐 아주 완전히 우리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뭐 음식도 안 먹고 술만 드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술 드시면서 안주도 많이 먹고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로 인한 지방간도 같이 이렇게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지방간은 당연히 운동은 좋은 방법이고, 근데 사실 저희가 체중을 줄인다는 목적에서는 저는 항상 식단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식단이 9, 운동이 1,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좋지만 결국은 체중을 줄이시는 거는 식단 조절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간이 너무 심해서 지방간 때문에 뭐 염증이 생기고 간경화나 이렇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뭐 체중 조절을 해보고 그게 잘 안 되면 약물 치료도 추가로 해볼 수는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일 것 같긴 한데, 빅마니 33님이 주신 질문이 운동을 하면 정상간으로 되는가? 뭐 본인 체중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정도 한 6, 7% 정도 빠지면 지방간이 호전이 된다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체중 그냥 운동만 해서 빠지는 건 아니고, 지방간이 있어서 운동을 해서 체중이 조절이 되면 지방이 이제 침착된 게 빠지기 시작을 하고 정상적인 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잔잔하고 흐린 날님 질문 주셨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간 수치가 이렇게 올랐고 필요해서 액티리버라는 간 영양제를 먹고 있고, 건강검진 5일 전에 음주를 했고, 이 정도 드시고. 이 질문도 많이 주시죠. 피로가 간 수치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번 주에 아주 피곤한 일을 많이 하시고 피로가 많이 쌓여 있으면 그게 간 수치를 올리느냐?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반대일 수는 있죠. ALT 수치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 굉장히 피곤함을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 자체는 굉장히 예비 능력이 많은 장기이기 때문에 간 수치가 어지간해서는 뭐 그냥 피로하다고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간 기능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되려면 좀 만성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그렇고요. 대부분은 이제 저렇게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간 수치 상승을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급격하게 살이 쪄도 당연히 지방간이 생기면서 간에 염증이 생기고 수치가 올라갈 수가 있고요. 뭐 술도 만약에 좀 많이 드시는 편이라고 한다면 올라갈 수는 있는데, 아까 맥주 500으로 4캔 정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라고 말씀하셨으면 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맥주 500을 4캔 정도 드신다는 얘기는 체중도 꽤 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술만의 영향은 아니더라도 체중이나 이런 안 좋은 습관 때문에도 간 수치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고요. 야근을 많이 한다고 꼭 간 수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 수면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간 수치가 올라가는 건 아닌데, 역시나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진 분들이 몸을 잘 챙기기가 어렵죠. 운동도 정기적으로 하시기 어렵고, 식단 조절도 생각보다 하기 어렵고, 대부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더 먹는 걸로 많이 푸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역시나 식단 조절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술을 얼마나 드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백설님이 당뇨 환자면서 술도 먹는데 간암 가능성이나 조심할 수 있는 것들을 알고 싶다고 하셨고,
있고, 사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지방간도 같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큰 기전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겹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술을 드시면 거기다 또 더 설상가상으로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적정하게 술을 좀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간암 가능성을 뭐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나 이런 바이러스성 질환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뭐 아주 심한 뭐 알코올성 간경화라든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인해서 간에 염증이 좀 심하게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간암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굉장히 좀 빈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환자가 뭐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를 보실 필요는 없죠. 근데 만약에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간이 조금 섬유화가 진행돼 보인다, 좀 거칠어 보인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하는 간 섬유화 검사 같은 것들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섬유화가 보인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정기적으로 진료를 보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당연히 당뇨 환자분이시니까 운동도 많이 하셔야 되고 체중도 잘 조절하셔야 되고 술도 당연히 줄이시는 거는 뭐 당연히 하셔야 되는 일이고요. 수혈 시에 혈액맥의 감염 진화를 가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물어보고 하나요? 이게 아마도 수혈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같은 게 몸에 들어올까봐 걱정이 되셔서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수혈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헌혈을 하게 되면 그 센터에서 다 검사를 하죠. 감염 질환들이 있는지 다 확인을 해보고 그런 피들은 폐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누피7님이시고, 건강검진에 비알코올성 지방간 중증인데 살 못 빼면 간이 점점 나쁘게 진행되나요? 제가 이것도 지방간 그 강의에서 다시 한번 좀 정밀하게 좀 정확하게 말씀을 다시 드릴 겁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지방간 자체가 중증이냐 아주 뭐 경도냐 이런 것들은 물론 뭐 어느 정도 의미는 있지만, 사실은 지방간의 심한 정도보다도 훨씬 중요한 거는 섬유화입니다. 섬유화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간경화라든가 이런 안 좋은 질환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섬유화가 있는지 없는지가 조금 더 위험도를 보는 데는 좀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고요. 지방간이 있어도 그냥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냥 단순 지방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뭐 아주 안 좋은 질환으로 안 가는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고, 아까 제가 자연경과 보시면 전체에서 퍼센티지가 일부에서만 그런 섬유화나 이런 쪽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방간이 있어서 뭐 중증이면 무조건 나빠진다 이거는 아니고, 중증의 지방간이 있는데 간 자체의 실질도 좀 딱딱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면 점점 나쁘게 진행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 뭐 간만 생각해서 살을 빼고 안 빼고로 결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모든 질환에서 사실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거는 여러모로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건강관리 차원에서 체중은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이 거칠거칠하다고 하셨고, 이거는 아마 CT에서 이렇게 결과를 주신 것 같고요. 디퓨즈 헤파토셀룰 디지즈. 뭐 이것만 놓고 제가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피 검사나 여러 가지를 보고 뭐 영상도 사실 제가 이 표현만 봐서는 딱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마도 급성 간염이 뭔가가 원인이 뭐가 됐든 오셨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성기 때는 사실은 영상 검사도 아주 정확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이제 일단은 이 CT 소견만 봐서는 간에 뭐 나쁜 흔히 종양 같은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급성기가 좀 지나고 간에 염증도 좀 호전이 되고 나서 영상을 한번 다시 찍어봐서 그때 또 정상으로 돌아온 경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영상 검사만 보고 제가 말씀드리긴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아마도
진료를 보셨으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니까 아마 추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추적해서 영상이 다시 좀 좋아지는지. 왜냐면 간에 급성 간염이 맞게 되면 굉장히 좀 간이 밝게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얼룩덜룩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찍은 영상을 갖고 저희가 뭐 딱 진단을 내리진 않고 시간을 좀 두고 추적을 해서 간 수치가 좋아지고 환자 컨디션이 좋아진 다음에 영상을 다시 찍어보고 호전이 됐는지 저희는 일반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강의 시간을 조금 짧게 했나 했는데 잘 채울 수가 있었네요. 제가 오늘 일단 말씀드린 내용은 굉장히 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이고 아주 일반 상식적인 내용이라서 좀 지겨우실 수도 있으실 텐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뭐 알코올 간질환이나 지방 간질환 그리고 좀 더 중증의 질환인 간경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